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그전에는 지방에서 뭐 공부를 잘하면 또는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서울에 좋은 일자리가 주로 대기업이 되겠죠. 뭐 그렇게 왔는데 요즘에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지방의 그 광역시가 됐든 지방 중소도시 인근의 혁신 도시들 있잖아요. 이제 다시 말해서 좀 괜찮은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특히 이제 청년들이 이동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전에 이제 우리 사회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 지방 분권의 문제, 지방 균형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고 정치적으로 풀려는 시도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실제로 그 이동 통계 결과만 가지고 보면 어쩌면 일자리가 전부는 아니지만 지방의 어떤 인구 감소 문제가 결국에는 청년들이 계속 거주하고 일하면서 뭔가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서 출발할 수 있고, 그 출발점이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에 좀 많이 만들어 놓는 시도들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여러 통계들을 보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인구 문제랑 사실 일자리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뭐 여기 계신 조 교수님 인구학자들이 뭐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뭐 결혼 안 하고 그래서 출산력이 낮아지고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이게 이제 시간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문제는 확실히 지금 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의 문제고 핵심에는 일자리가 있다라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게 너무 그러니까 인구 정책이 필요한데 인구 정책이 일자리에만 몰려 있는 게 또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교수님께서 이제 보신 정해진 미래시장의 대부분은 이 디지털 경제가 진행이 되면 결국 이제 비대면 직업이 다 대면 직업이 많이 없어진다. 그럼 청년들이 오히려 더 비대면 구매도 하고 그런 공간에서 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자기 발등을 찍는 겁니까? 뭐. 네, 글쎄요, 제가 뭐 책에서는 이렇게 대면 비대면 이야기는 크게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슈퍼는 다 없어진다고. 그렇죠. 네. 슈퍼하고 이자원도 케어만 해야지 미용하면 안 된다고. 네, 아닙니다. 뭐 그거는 이제 시장마다 다릅니다. 이게 지방 시장이냐 이 서울 시장이냐 다른데. 그렇군요. 예. 그 지방의 대형마트들은 지금 현재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빠져나가면 대형마트를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애도 있고 좀 그 맞벌이를 하고 그 다음에 애도 한두 명 있고 그 일주일에 한 번 장을 보러 가는 게 대형마트의 모습들이었거든요. 근데 지방에 점점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마트는 사실은 이미 수익이 안 맞는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대형마트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데도, 이마트가 원래는 큰 대형마트 중심으로 갔던 것이 그거 사업은 오히려 축소를 하고 노브랜드라고 이렇게 동네 상권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이제 그야말로 큰 시장의 흐름이 변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지방 도시에서 그게 먼저 시작되고, 제가 좀 안타까워하는 거는 지방 도시에서 만일에 그렇게 이마트가 빠져나가 버리면 그 장사가 안 되면 이마트는 나가야 되죠. 그런 경우에 과거의 관행처럼 생각하면은 젊은이들은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곳이 됩니다. 예, 그러면 젊은이들이 거기 뭐야 나는 여기 또 못 있어 하고 오히려 그게 젊은이들을 이제 나가지 못하게, 있는 사람이 나가진 않겠지만 최소한 새로 유입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도 요즘에는 관심 있게 보는 데가 지금 우리 김석호 교수님 말씀대로 이 지방의 혁신 도시들.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의 혁신 도시 무슨 도시라 그러죠? 뭐 여러 가지 도시를 형태로 해서 테마 도시들. 예, 그래서 지방으로 그 민간 기업은 직접 안 가니 공기업들을 많이 내보냈잖아요. 나주도가 있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비평을 좀 했었냐면은
이 정책을 통한다고 지방이 살 거 아니야.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것 통해서 괜히 이산가족만 더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현재 여기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을 희생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이제 한 10년이 넘게 지나면서 봤더니 거기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 신규 진입하는. 그 청년들은 여기에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내려가 살고 거기서 이제 가족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거는 왜 이런 인위적인 이런 걸 해요라고 했지만 가만 놔뒀으면 오히려 더 악화될 법했던 거를 사실은 혁신도시라는 거가 뭐 누구는 이제 희생을 받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그렇게 그 인구 정책을 오히려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그 연구실에서 아직 연구가 다 진행된 건 아닌데 무슨 연구를 하고 있냐면 전라남도의 인구가 지금 한 190만 명 정도가 행정 인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사는 인구로는 한 170몇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더 작군요. 작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민 적을 거기다 두고 딴 데 사니까. 예. 근데 그거에 만일에 우리가 2014년에 나주라는 신도시가 혁신도시가 거기가 없었었으면 과연 지금 현재 인구가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2030년이 됐을 때 전라남도 전체 인구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연구가 안 끝나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거예요. 순기능이 있다. 그럼요. 예.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이런 전반적인 지방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시장 경제의 사회적 구축 같은 방식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의 사회적 구축이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일종의 공공을 집어넣든 그러니까 행정 계획 어떤 그 혁신도시 같은 거 혁신도시가 이제 여기 시민들이 다른 데 나가서 저 음식 사 먹지 말라던가. 그래서 뭐 행정 명령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못하겠지만 저는 협동조합이라든가 저는 그거 그러니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접근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조영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엄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이제 이 지방의 인구 문제와 어떤 지속 가능성 문제를 다루면서 뭐 항상 경제가 핵심인 건 맞는데 제가 이제 인구학자인 조영태 교수님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지방의 인구 문제를 인구로 풀면 망할 거고 경제 문제를 사실은 이것도 경제라는 게 이제 소비와 생산이 이제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경제로만 풀려고 하면 안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지금 그 경제는 시장 경제 그렇죠. 기조를 예, 당연하죠. 근데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경제 중심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족들이 떨어져 살고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자원과 이런 어떤 소위 얘기하는 권력이 집중된 수도권과 광역시들이 존재하는 이상 설사 거기에서 가족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처럼 떨어져 살든지 계속 서울 지향성, 수도권 지향성은 막기 어렵다고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어떤 혁신도시라든가 어떤 생활권을 이렇게 만드는데 너무 일자리 중심적으로 또는 공공기관 이전이 결국엔 일자리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 보면 거기에 어떤 교육, 문화, 어떤 사회적인 인프라, 교육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그 고정적으로 안정적인 그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들만 만들다 보면 실제로 이게 한시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일자리가 늘어날지는 몰라도 이게 그 세대를 거듭하면서 세대에 계속 세대를 거치면서 뭔가 어떤 의미 있는 그 문화권, 생활권이 과연 만들어질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관심 있는 이 지방의 지역 발전, 사회 발전을 담는 새로운 젊은이들의 일거리는 어떤 차원이 필요할까요? 저는 뭐 요즘에 이제 그런 연구들을 많이 이제 보는데 뭐 하나 예가 될 수 있는데 그 요즘에 이제 나온 책 중에 뭐 신문에도 많이 소개됐는데 뭐 그 역사적으로 세계 천재들은
어떤 도시에서 이제 발생했을까 뭐 이런 이제 그 내용들을 담은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가만 보면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뭐 그 어떤 창조 도시나 뭐 이런 것들의 핵심은 뭐냐면 청년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청년들이 즐거워할 수 있고 놀 수 있는 지역 생활권을 만들어 주는 게 좀 필요하다. 전 그 보거든요. 저는 이제 지방 분권이라고 했을 때 어떤 법적 제도적 어떤 독립이라든가 어떤 재정권이라든가 이건 당연히 기본이죠. 기본인데 사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청년 인구를 끌어들이는 게 일자리로만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실제로 놀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생활 문화가 필요하다. 그렇죠. 생활권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나 또 서울에 오는 거고. 예, 지역발전위원회라든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라든가 이제 뭐 정권마다 이제 그 명칭은 다 다른데 그런 어떤 혁신 도시와 문화생활권을 묶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까 나주 말씀하셨는데 나주가 있으면 그 나주에 몇 개 도시들이 있잖아요. 서너 개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를 묶어서 그 행정 단위에서 어떤 각각의 어떤 문화적 기능, 교육적 기능, 뭐 거기엔 대학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뭐 공연 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즐길 만한 어떤 그 문화 시설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내는 게 경제권이자 문화권이자 뭐 어떤 교육권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려는 계획들을 계속 세우기는 했었어요. 했었는데 실제로 그게 뭐 지역발전위원회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도 그렇고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고 꾸준히 뭔가 색깔을 지역의 색깔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굉장히 뭐 젊은이들의 어떤 그 요즘에 힙하다고 하죠. 그래서 뭔가 좀 그 힙한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문화권을 만든다든가 혼자 웃네. 또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제 어떤 교육 중심적인 도시 그 생활권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계획들이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 지방자치단체 혼자 독립군처럼 우리가 이걸 다 해야지 라고 하고서 사실은 지역이 만들 수 있는 일자리의 수도 한계가 있지만 설사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끌어온다고 해도 이걸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단기적인 과제를 안고 이 많은 단체장들이 선출이 됐는데 교수님께서 쓰신 책만 보더라도 인구 문제는 정해진 미래시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 단기적으로 좀 그 돌파 접근할 수 있는 단체장들에게 주실 수 있는 좋은 청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도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 공부를 하냐면 뭐 14가지 써 있던데 그 17가지의 제가 시장을 이야기했는데 그 시장은 정말 시장이지 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정부는 사실 이전부터 했었어야 할 일인데 근데 최근에 저희가 전라남도의 어떤 한뭐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성군이 녹차 밭으로 유명하고 그다음에 또 필좀 주실래요? 보성군이 또 유명한 게 거기가 그 꼬막 꼬막 벌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근데 저희 보고 뭘 요청을 했냐면은 인구 정책이 이제 자기가 그동안 했는데 굉장히 실패를 했으니 이제부터 뭘 하면 좋을지 방향을 좀 알려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대로 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 거고 약간의 이걸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라고 해서 그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그 스페시픽한 그런 정책을 제안해 드린 게 아니라 그동안은 인구 정책 그럼 다 그냥 무조건 저출산이었어요. 그래서 출산 장려 정책하고 뭐 이랬는데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거는 거기가 지금 10대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20대 아이들이 빠져나가니 얘네들이 10년이 지나면 빠져나갈 애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10년 뒤에 태어날 아이의 숫자는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그 연령대의 인구가 한 50명이라도 더 뭐 이렇게 나가지 않거나 혹은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는데 저희한테 이제 1, 2차 산업으로는 그게 지방이 불가능하죠. 늘릴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사실은요 거기다 얘기한 건 그렇습니다. 1, 2차 산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1차 산업으로 많은 인구는 아니지만 예. 젊은 인구가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혹은 다른 대도시에서 젊은 인구들 그동안 몰렸다가 그러니까 김석구 교수님 말씀대로 다시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 나가는 이유가 거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서울 수도권에 와봐야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이동하는 거는 풀링하는 게 있고 또 푸시해주는 요인이 있는데 그동안은 서울이 풀을 했어요. 지방이 푸시를 했으니까 다 왔습니다. 이제는 서울도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뭐 별게 없어요. 그러면 서울이 자꾸 푸시를 해요. 오지 못하게 하거나 오는 애들도 나가게 하거나. 그러면 그 경우에 얘네들을 다들 수도권도 포함됩니까? 수도권이 포함되죠. 서울 및 수도권. 그렇죠. 그럼 그거를 벌교에서 보성해서 조금만 해서 1차 산업이건 2차 산업을 받아주면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요청하는 게 뭐냐면은 그거 말고 그런 뭐 이야기 50명 말고 저희가 원하는 거는 대기업이 여기 어떻게 유치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달라. 그래서 그 불가능한 얘기를 왜 하냐. 그 사실은 더 필요한 거는 방금 김석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겁니다. 그 옆에를 딱 봤더니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봤어요. 서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애들이 10대 애들은 저기 그 옆에 있는 그 순천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20대 애들은 저기 광주로 갑니다. 순천은 왜 가냐면 거기에는 인구가 좀 되니까 규모의 경제가 있어. 거기 교육이 좋아요. 학원도 많고 막. 그러니까 거기를 빠져나가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인구가 4만이에요. 이거 자꾸 우리는 교육이 안 좋아서 젊은 애들이 빠져나가니 우리 여기에다가 뭐 강남에 있는 그런 좋은 학원 같은 걸 유치하는 그런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말이 되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제가 사실 얼마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중앙일보에다가 제가 칼럼을 하나 썼는데 그 칼럼 내용이 그거였어요. 굳이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 옆에 분이 그런 데가 있으면 옆에랑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김석구 교수님 말씀대로 모든 건 다 우리 군에서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이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성군 입장에서 인구 4만인데 이 인구가 갑자기 10만이 될 수는 없습니다. 10만도 필요 없어요. 6만도 될 수 없어요. 행정연합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근데 이제 사실은 행정교육을 조정하면 좋은데 그거는 아마 지금 불가능하니 그렇다면은 뭐 서로 행정연합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 보성은 순천의 배후 지역이 되겠다. 그래서 보성은 보성대로 순천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삶의 그 문화 영역을 이제 건드려주는 그걸 우린 가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여기다가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학원도 유치해야 되고 그 말이 안 돼. 이제 공무원들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게 먹혔었어요. 네. 우리나라 엄마들에게는 교육열이 굉장히 높고 S대를 가고 싶고 스카이를 가고 싶으니까 그렇게 지자체에서 했던 것들이 잘 돼서 사실은 이렇게 많이들 그곳으로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 학교를 보내면 서울대를 간다. 또 그 학교를 보내면 그래서 이제 그게 먹혔던 그게 한 10여 년 전에 우리도 막 특집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너무 잘 되고 있는 지자체라 해서 그런 게 지금도 그 공무원들한테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중앙 공무원들도 그렇고 광역단체 공무원들도 그렇고 지금 그 교수님들이나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계획들 있잖아요. 뭐 생활권역, 문화권, 교육권 해서 이 각각의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기능적 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서너 개 또는 대여섯 개의 이 단위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그런 계획들을 실행할 수 있는 밑그림들을 자주 그렸었어요. 자주 그렸는데 그게 실제로 계획만 여러 번 나왔지 이게 실행이 잘 안 되고 있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한번 시작이 되면 지역발전위원회가 됐든 뭔가 그런 어떤 지역 균형 발전 위원회가 됐든 그걸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 전권을 가지고 뭔가 계속 합의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들 간의 어떤 그 좋은 거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대기업 우리 동네 오게 하고 싶을 거고 좋은 대학 우리 동네 오게 하고 싶을 건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협의와 협상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해볼 시도가 되고 계획이 실행이 됐었어야 됐는데 이게 계획을 세워놓고 보면 이거를 전담해서 뭔가 추진할 수 있는 그 행정력이라든가 또는 어떤 추진 주체가 지역발전위원회로는 과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광역단체가 뭐 여기 이제 지방자치연구소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재정 자립도나 뭐 이런 것들, 재정 능력이나 행정 능력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거는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가 혼자서 추진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지역의 문제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중앙과 지역의 문제이고 정말 지역의 문제가 되려면 지방 분권과 지방 재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당장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 사회발전연구소 조사하신 내용을 봐도 이런 당위성을 우리가 안고 있으면서도 그 재정에 대해서 뭐 48%인가? 또 그 권력 구조는 40%. 지방 정부 했더니 그건 뭐 30%인가? 이거 뭐 심정적으로 다 이 지방에 대해서 밀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양면 구조가. 그 지금까지 불완전한 지방자치 제도가 여러 가지 폐해들을 만들면서 지역 주민들이 이 지방자치 정부와 지방자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신뢰를 철회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어떤 조사를 봐도 이 일정한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완전함이 지속이 돼서 저는 불완전한 성공 또는 절반의 실패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가 실제로 지방 재정과 분권 없이 지금 실제로 그 재정 자립도가 50%도 안 되는 곳이 허다한데 결국에는 중앙만 쳐다봐야 되는데 결국은 중앙에서 그린 그림을 가지고 행정을 그 실행해주는 어떤 서비스의 전달자 역할을 했지 내 지역을 어떻게 그려야 되겠다라는 거를 전면적으로 계획을 만들고 이거를 추진력을 가지고 실행을 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재정과 분권이 주어지지 않은 지방자치는 한국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고요. 이제 그러려면 이게 시간이 필요한데 어느 하루아침에 지금 당장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모든 그 권한을 다 준다고 해도 그 권한을 쓸 수 있을 만한 행정력이나 재정력이 없잖아요. 제주는 자치권을 가지고 온 효과가 있었나요? 저는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제가 이제 특별자치도를 저희가 특집을 한번 했었을 때 이제 그곳에 있는 행정기관들의 단체장들이 그런 말들을 좀 했었어요. 이 특별자치도에 굉장히 효율성도 있지만 문제는 도지사에게 너무나 권한이 다 가 있어서 사실은 또 자체 내에서는 어려움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거예요. 아까 이제 엄 교수님 질문으로 돌아가면 왜 국민들이 지방 분권과 재정 그리고 지방 정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방 자치가 지금 20년째 되어가고 있지만 결국 지방 자치로 남은 거는 지역 토호와 지역 정치 엘리트들의 어떤 그 권력만 강화되고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 자원들을 더 불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방자치제도를 통해서 내가 모셔야 되는 상전이 늘어난 거지 실제로 나와 가까운 그리고 나를 이런 어떤 행정과 정치와 권력과 연결해 줄 수 있는 심부름꾼이 늘어난 게 아니라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다심부름꾼이라 그러던데. 그 다심부름꾼이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수님 지금
전반적으로 지방에서의 개인의 삶이 좀 개방적이고 평등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를 뭐 이런 말을 쓰시고 하던데.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거는 뭐 그 대도시보다는 더 여러 가지 측면이 존재하겠지만 사실 대도시의 모습이 워낙 복잡다단하고 이질적이니까 뭐 그걸 비교해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지방자치 제도가 실제로 지역 내의 어떤 불평등이라든가 지역 내의 어떤 자원의 분배에 있어서 모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크게 개선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방자치 제도에 마음이 아프죠. 20년 동안 했는데. 그러니까 20년 동안 했는데 오히려 지역 그렇다고 해서 지역과 중앙의 어떤 불균형이 해소가 됐냐?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중앙의 권한이 훨씬 늘어났죠. 왜냐하면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중앙에서 돈을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이 훨씬 세진 거죠. 그전에는 중앙에서 직접 집행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어떻게든 다 메꿔주니까요. 그렇죠. 네, 예. 어떻게든 적절한 걸 다 메꿔주니까 중앙에서. 근데 지역민의 제도- 입장에서 제도적- 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지역 내 민주주의가 발전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 내에서 요즘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이나 다 잡지에 나갈 건데.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저는 상관없어요. 네, 저도 뭐 현실을 그러니까 확실하게 뒤져주시죠. 예산과 저한테 왜 안 물어보세요? 예산 아니 그게 아니라 괜찮은지. 예산과 정책 제가 이 앵커상 30년 만에 가장 위험한 대담을 지금. 예산과 정책의 어떤 배분이나 이런 결정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바라고 있는 민주주의가 지역 내에서 실현이 되고 있었나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조그만 여의도들이 전국에 232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작은 여의도가. 예, 중앙 정치의 어떤 정당 간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실제로 중앙 정치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행정 양태가 그렇단 말씀.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역 내의 어떤 민주주의나 의사결정 구조가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가더라도 중앙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개나 되겠냐는 거죠. 실제로 지금은 이제 어쨌든 교수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지방 분권, 지방 재정을 좀 풀어주기 전에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네. 예, 저도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분권도 안 하고 재정에 대한 어떤 점진적인 독립 구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이 나올 수 있는 데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원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해서 어떤 재정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지방자치가 돼야 되는데 중앙의 권한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를 해라라고 하면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지금 청년 일자리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매는 날 수 있잖아요. 그 청년자 문제가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뭐 입장이 다릅니다만 지방의 인구 자립은 불가능한 겁니까? 인구 자립이라는 표현이 아마 이제 이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규 분포적인 측면에. 예, 그냥 인구 자립이라는 거는 내부에서.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출산으로 하면 둘이 낳아야 되는 거고, 혹은 거기 돌아가시고. 그래서 인구는 이렇게 통으로 생기면 그게 이제 이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되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 지난번 책에 보시니까 2000 몇 년이더라. 가면 뭐 90만 명은 30만 명만 태어나고. 네. 90만 명이 은퇴하고 뭐 그런다. 그렇죠. 예, 저희 지금 이미 2020년에 한 30만 명 태어날 예정이니까요. 지금 작년에 30만 명대로 떨어졌는데 지방은 더 할 거 아니에요? 지방은 더 심각하죠. 지금.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이제 지방 분권과 관련했을 때 저는 이제 인구의 입장에서 보면요. 저는 이제 뭐 지방의 뭐 거버넌스 조직이나 이런 거 잘 모르지만 그냥 인구의 입장에서 이 거버넌스를 모르는 문외한이 봤을 때 우리가
자치를 좀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만 자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전국에 5만 명도 채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57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223개의 이번에 지자체 장을 뽑은 데서 57개가 5만 명이 안 돼요. 인구 장기 생존의 어떤 그 모델 인구가 있나요? 몇 명 정도? 아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지금 시냐 군이냐 이걸 어떻게 군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인구로 가지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전에 우리가 예전에 그냥 정치적으로 이걸 다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행정구역이라는 게. 근데 그 예전에는 그래도 괜찮았던 것이 예컨대 보성군 같은 경우에 그 1997년에 보성군의 인구는 거의 9만 명이었거든요. 새로 이번에 대신 지금 보성 군수는 떨고 있을 것 같아요. 보성 다른 지역을 예를 들어주세요. 예,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저한테 얼마 전에는 영양군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영양군이 2만 지키기. 왜 2만 지키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 2만으로 어떻게 지켜요? 그 왜냐? 그게 지금 주민등록인구가 18,000이고요. 실제 사는 인구가 15,000명이에요. 근데 2만을 만들고 싶어요. 2020년인가까지.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영양군 2만도 안 되는데도 군이고 자치 이제 좀 있으면 자치 경찰서도 있나요? 다 있습니다. 거기 다 당연히 그러니까 2만 명이 안 되는데 거기에 행정 조직 인력이 500명이 넘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가 어제 어떤 기업에 가서 이 말씀을 그분들이 드렸어요. 상류사회네. 그 기업에다가 제가 인구가 한 2만 명인데 우리 기업이 2만 명의 지금 이제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 행정 인력이 몇 명이만 필요하면 됩니까? 했더니 한 8명, 9명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18,000명을 실제 사는 건 15,000명을 하기 위해서 거의 500명이 넘는 이 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지방 분권을 해서 재정을 주고 그 다음에 예산권을 주고 제일 중요한 게 인사권이잖아요. 인사권을 준들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좋지. 그럼 거기에 인구는 도대체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나 그럴 필요 없다. 그런 인사권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는 옆에 좀 큰 데에 같이 돼가지고 하나의 생활권으로 누리는 게 나한테는 그게 더 낫겠다라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살아남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이 토론의 초점은 지금 출범하는 이번 단체장들한테 좀 조언이 되거나 길잡이가 되는 말씀을 집중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에 이제 뭔가를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또 보성군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그 예처럼 거의 대부분의 그런 작은 사라져가는 군들은요 인구가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멀리 빠져나가진 않고 주변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옆에 그래도 잘 되는 상대적으로 잘 되는 거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우리가 다시 뺏어오려고 노력을 해봐야 될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그 경우에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행정협력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체제를 구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 그래서 저는 그게 다 계획했었다니까. 그래요? 네, 계획이 됐었어요. 그리고 지자체 통합도 시킨다고. 그런 어떤 계획들이나 청사진들이 많이 제시가 됐었는데 역대 정권마다 사실은 그 행정수도 옮기면서부터 계속 그런 계획들이 나왔었는데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어요. 이것도 다른 얘기입니다만 교수님 그러면 우리가 청년이라는 게 꼭 무슨 현실의 문제만 가지고 마음을 움직이는 나이는 아니니까 우리가 고유한 지방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여러 환경, 자연 환경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때 우리 그 가슴이 뛰는 청년들하고 랑디벨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좀 그게 초청하실 만한 사회적 안내가. 저는 근데 청년들이 지금은 사실 지방에 가 살아라 뭐 이런 말씀이. 서울에 있다가 지방에 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에도 별게 없지만 그 별게 없는 수준에서 이 삶을 요즘에 이제 청년 세대가 기본적으로 사회학자는 자본과 도구 없이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야지.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셔야지 지금. 근데 요즘 많이 변했네. 실제로 청년들이 움직이는 게 뭐 여러 가지겠죠. 근데 지방이 청년을 지금 상태에서 끌어들일 만한
어떤 매력적인 요인들이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돈을 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도 돈을 주고. 그러니까 돈을 지방으로 주고 가서. 가서 뭐라도 시도해봐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귀농이라고 하고 청년들이 지방으로 온다고 하면 시골, 그러니까 군 지역에서는 뭔가 이제 농촌 뭐 이런 어떤 그 첨단 기술과 어떤 농업을 접목시키는 뭐 창업을 해봐라, 뭘 해봐라 하는데 실제로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 제가 보기에는 이 청년들이 과연 무엇을 중심 삶의 무엇을 중심 가치로 놓고서 사는가를 좀 이해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 뭐 청년하면 뭐그 3폰이 5폰이 7폰이 해가지고 이렇게 규정을 짓는데 실제로 포기하죠. 근데 이제 그게 과거에는 굉장히 이제 강제적인 포기, 체념적 포기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청년들은 굉장히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야근하는 것보다는 일찍 퇴근해서 삶을 즐기고 소확행 확실한 즐거움을 찾는 행복을 찾는 거 추구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런 소확행 그러니까 확실한 행복을 주는 어떤 작은 어떤 거리들이 지방에 있느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소재가 될 만한 것들은 지방이 사실 그런 걸 따진다면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있을 수 있는데 뭐가 있어요. 지방의 지금 경험을 없잖아요. 해봤으면 예. 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방의 경험을 못 해요. 아니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이게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고 어떤 이런 어떤 시설들이 있고 뭔가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소확행은 뭐냐면 굉장히 소박한 일상을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박하고 유유자적하고 어른의 관점. 어른의 관점의 소확행. 별로 할 일이 지방은 없으니까 놀 수 있는 확률도 더 많고. 그러니까 뭐 하고 노냐는 거죠. 그래서 놀거리를 좀 줘야 되는데 이게 그런 거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자꾸 이제 인구 정책 하시는 분들은 그 뭐 신혼부부 지원해라 뭐 굉장히 이제 저 아니에요. 어떤 정상적 가족 형태를 그 가정하고서 뭐 신혼부부 지원 그러면 청년이고 일자리 없는데 결혼 안 한 사람은 지원 안 해주나요?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 좀 어떤 과거의 어떤 그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이 청년들의 어떤 모습에 딱 묶여 있지 말고 실제로 지금 청년들이 뭘 좋아하고 어떤 동인을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좀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나오는 정책들은 청년의 문화라든가 삶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한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뭐 일자리가 없으니까 돈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소박한 행복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냥 체념적으로 아주 소박한 즐거움을 찾는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만난 청년들은 그럼 이 지방 행정가들이 좀 계몽가가 좀 나와야 되겠습니까? 계몽 그것도 쉽지 시대를 않지. 변화시키는. 뭐 이미 뽑혔으니 뭐. 주문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계몽 행정가. 저는 좀 마음을 열고 청년들 그러니까 우리 지역 그건 너무 추상적인 말이에요. 마음은 다 열고 있어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과거에 해온 획일적인 청년 정책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교수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청년들 문화에 좀 맞추자고 한다면 저는 되는 게 없을 거라고도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청년들이 좀 사고를 또 우리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교수님 그러면 이번에 또 많은 교육감들이 이제 출발을 했는데 네. 이 지방 인구의 어떤 그 안정적인 이 내부 순환을 위해서 학교 교육이나 학교 생활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좋은 그거를 학교가 무슨 교육 아이들을 여기 우리 동네 좋은 동네예요. 너희들은 나중에 여기서 계속 살자 이런 교육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은 아니고 뭐 예컨대 주민이라면 인구 보존의 윤리가 있어야 된다. 전혀 네, 그건 뭐 불가능한 거고. 네, 그건 뭐 불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제 교육청과 교육부의 관계가 교육청은 초, 중,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고 유초로 유초, 중, 고등학교까지이고 그 다음에 교육부는 이제 대학 이건 전체와 대학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교육청에서 아무리 예컨대 우리 서울에 있는 굉장히 좋은 무슨 뭐 국제학교를 보내겠다. 그럼 국제학교를 보내면 한 반에 뭐 몇 명 될까요? 고등학생이 뭐 한 열 몇 명 정도 될 거고 교육은 영어로 시킬 거고 그 다음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예체능도 시키고 막 할 거예요. 지금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학생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영어 지금 뭐 붙여가지고 물론 이제 계속 영어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겉으로 봐서는 비슷한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전혀 여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거기랑 여기랑 비교가 안 되지 비교를 하냐 비교가 안 되는 걸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의 모든 교육의 목표는 사실 대학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교육청들이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그거를 미래의 인구를 생각해서 뭘 하려고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거는 교육부와의 협력 혹은 교육부가 변하지 않으면 특히 이 대학 입학과 관련된 혹은 국민들의 대학이라는 그런 정서가 바뀌지 않는 한은 아마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그럼 교수님도 이 학교와 이 사회의 지역 사회의 어떤 아이덴티티 회복의 연관성을 어떻게 두시나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제천 얘기 잠깐 했는데 거기 세명대 같은 경우 충북 제천? 충북 제천의 세명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세명대가 빠지면 제천 인구가 특히 청년 인구가 확 줄죠. 확 없어지죠. 확 없어지죠. 그냥 제천이 죽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근데 이름이 3명 학생이 3명이 근데 이제 그런 교육 도시들이 가만 보면 몇 개 있어요. 천안, 뭐 원주, 공주 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충주에 건대. 저런 될 수 있으면 지역의 대학을 좀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잖아요. 한국의 좋은 대학은 다 서울에 몰려 있고 실제로 이제 대학 이제 교육부에서 지금 대학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도태될 대학들을 지금 D등급으로 줘가지고 가려내고 있는데 이제 그 D등급을 다 지방 또 대학들이 받아요. 그렇죠. 당연히 받죠. 그게 좀 안타까워.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생 미달되고 재원 부족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프로그램 부실해지고 학생 교수 비율 늘어나고 뭐 이런 건데 뭔가 그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을 살릴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이제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그 지역의 청년들과 주변 지역의 청년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 특성화된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들은 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정말 이 지역과 대학이 공동운명체가 될 수 있는 그 사례들을 계속 저는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촌의 수산대학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또요. 제가 이제 지방대 저희 뭐 집사람이 지방대학에 있어서 그 좀 잘 아는데 서울 수도권의 끝자락에 있는 대학이에요. 거기가 지방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점수를 잘 받으려면 그 지역의 산업과 산학협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산학협력을 할 수 있는 별로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기업도 없고요. 근데 산업도 없고. 근데 거기에 있는 학교가 무슨 학과가 장류 무슨 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당구고 뭐 이런 건데 우리 저희 생각하면은 장류학과가 그 동네 지방에 있으면 거기 장이랑 같이 하면 좋겠네 라는 거는 서울에 있는 교수의 생각이고요. 지방에 실제 가보면 그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장 담그는 데가 없겠어요? 그럼 우리 보고 장 담그는 데랑 같이 협력해서 뭐 하라고? 당연히 못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는 평가 기준을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지역의 지역을 더 그러니까 지역의 대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뭔가랑 엮여야 되는 거는 맞는 거고 그래야만 그 지역에 살고 지역 대학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교육부가 제일 정말 문제가 되는 게 교육부의 지금 말씀해 주신 평가 기준이에요. 교육부의 평가 기준이 오히려 지방 대학을 죽으라고 하고 그렇죠. 있고 예. 그다음에 서울의 기준에 맞춰서 지역의 지방의 대학을 평가하고 있는. 서울대 기준이에요. 서울대는 뭐 그렇게 평가 예, 여기서 얘기해 주세요. 서울대학교가 어디 저기 저 충북 제천으로 내려가는 걸로. 근데 저는 이제 두 분이 다, 세 분이 다 대학에 계시는 분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교육감들의 마인드가 지금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선, 취업, 후, 학습. 네, 이렇게 가도록 활성화를 좀 시켜준다고 좀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줘야지. 정말 저도 왜 현장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대학을 팔아먹는 데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저 지방대 많이 뽑아야 되니까 다 그렇게 해서 좀 팔려간다라는 말까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해서 4년도 지방대 나왔을 때 그 4년이 저는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이런 사회적 구도, 교육청의 구도가 좀 저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는 정말 그건 좀 진짜 쉽지 않은 문제. 그게 이번에 그래서 서울시의 이제 재선에 성공하신 그 조희연 교육감이 첫 번째 못 하셨지만 이번에 그걸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공약에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특성화고를 네. 그야말로 이제 살리겠다. 그래서 특성화고 그게 이제 중요한 게 특성화고를 살리는 방법은 우리가 특성화고는 그동안 후진 학교이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그렇죠? 특목고는 좋은 학교니까 보냈고 특성화고는 후진 학교니까 안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커리큘럼을 바꿔주고 그게 졸업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졸업하고 취업부터 할 수 있게 근데 취업을 뭐 이제 그거를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는 성공한 이제 학교 케이스가 있어요. 마이스터고가 아주 성공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네. 지역에서 그런데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아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거는 지역만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서울의 뭐 요동 동네가 왜냐면은 뭐 어떤 구에 있는 마이스터고가 굉장히 좋다 그러면 거기 동네가 또 좋아질 수 있으니 그래서 그건 지역의 정말 발전 가능성에 있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대학보다 특화된 고등학교의 중요성이 더 강조돼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거 굉장히 그거는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예, 거고요. 교육청이 그거는 하는 사실은 교육청이 대학 교육을 그렇게 개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관할에 따라 예. 그러니까 대학은 교육부의 영역이지 교육청이 뭐 교육법을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실제로 지금 대학 행정은 교육부 중심이고 초중고교는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럼에도 굉장히 이게 이원의 겁니다. 대학도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선거할 때 보니까 이제 그 지역 교육청의 교육감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뭐 얼마큼 좀 활성화를 시켜서 대학을 준비하를 간다. 이것도 또 평가에 들어가더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들어가겠죠. 근데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조희연 교육감이 사실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그건 교육부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이제 잘 가르쳐서 보내라는. 그렇죠. 진정한 교육 그러니까 그게 교육청이 할 일이냐는 거죠. 진정한 교육 자체가 되려면 실제로 교육부로부터 많은 권한이 대학 특히 이제 지방 같은 데는 지금 좋은 말씀 해주신 게 뭐냐면 선생님도 그렇고 이 중고교 교육과 그러니까 이제 중등 교육과 이 대학 교육의 어떤 연계잖아요. 그 연계가 지방의 어떤 특성화고가 사실은 어떤 지역의 어떤 산업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 기반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대학이랑 연계가 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면 좋은데 그거를 지금 교육감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발음업으로 위에서 그러니까 밑에서 올려서 이걸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걸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교육감들의 어떤 특히 이제 지역은 지역이 아니라 지방은 지방으로 지방은 이 교육감의 어떤 권한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육자치의 이상에 조금 더 가까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
권한이 좀 늘어나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제 쪽을 말씀 같은데 의회가 지방에서 사실은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주 그 살아있는 권력이나 또는 여론이 돼야 될 텐데 청년 인구와 관련해서 의회에 주문하고 싶으신 뭐 제가 얼마 전에 쓴 칼럼도 그런데 지금 이번 이제 지방선거의 결과가 보면은 한쪽으로 완전히 힘을 실어준 이제 결과로 나왔잖아요. 뭐 그 지방 정부도 한 민주당이고 그다음 의회도 거의 대부분 민주당이 됐으니 그동안은 뭐 우리 국민들이 원했던 게 사실 뭐 그동안은 뭐 균형이 되면 좋은 줄 알았고 그냥 균형이라는 말이 훨씬 더 좋은 말이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것보다는 그랬는데 균형성이 뭐 과거가 지금보다는 균형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으로만 보면 그럼 그 균형 속에서 지방과 특히 청년의 삶이 좋아졌느냐 그동안 사실 별로 좋아진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선택을 해주신 거고 그 지역 주민들은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 청년들의 특히 청년들의 삶이 더 좋아지도록 많이 못 보여주면 그러면 이분들은 아마 엄청 비판을 받아야만 되는 분들이 됩니다. 예. 근데 그거를 만약 이분들이 모르시고 그냥 우리 이제 뭐 권력을 잡았어 이렇게 하시면 정말 그 정말 난리가 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청년들의 청년 따라서 지방에 무슨 그 미래가 보일까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그러면 기업들도 지방에 있던 기업들도 사실은 다 그냥 빠지는 게 낫습니다. 빠져서 오히려 그냥 해외를 가버리는 게 낫지. 그래서 좀 대안을 주신다. 그래서 대안을 드린다면 그 의회도 그 다음에 정부도 같은 힘을 받았으니 이번에야말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그 청년 인구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게 옆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우리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옆에 그동안 못했던 거니까 이제는 갈 수가 있어요. 힘이 실렸으니 그래서 옆에랑 같이 옆에 있는 지자체들과 그런 협력도 생각하려면 해봐야만 한다라는 게 저는 부탁입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민주당 같아요. 민주당이요? 민주당인가요? 그런가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나가시나요? 의회가 그동안 보면 이제 뭐 이 견제나 감시나 또는 뭐 여론의 반영 뭐 이런데 관했다면 좀 더 행동지향적이고 좀 실제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저는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주문을 생각을 해요. 하신다면 일단 이제 청년 인구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사회발전까지 합해서 청년 인구의 어떤 그 범위를 저는 자꾸 이제 이게 우리가 기존의 행정 단위에 자꾸 이제 얽매여 있어서 그런데 이게 좀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인구를 늘리겠다 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권의 청년 인구들이 계속 여기서 교육받고 놀고 일하고 즐기고 소박한 일상도 보내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위의 어떤 청년 인구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의회 관련해서는 좀 그렇게 이제 정말 일할 수 있고 이게 견제와 균형을 적절히 할 수 좀 걱정은 되는 건 사실이에요. 너무 한쪽으로 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그런 어떤 지방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이 생겼으면 저는 지금 핵심적인 문제가 인구 문제이기 때문에 청년 문제랑 이 청년 전담부서를 지방자치단체에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청년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이 주변 지자체들이나 광역단체별로 뭔가 이런 협의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청년 전담 지금 그 부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없고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이 청년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이 청년 정책이 적어도 광역 단위에서는 뭔가 이렇게 그 계획이 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실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거를 이번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은 당이니까. 저랑 같은 당이요. 이제 그런 일들을 좀 시작을 해야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중앙에서는 계속 사실 이 한 20개 부처에서 그 청년 정책 내놓은 게 보면 다 일자리랑 주거 대책이에요.
근데 굳이 청년이 아니어도 이미 있었던 정책에다가 껴놓은 것들이 많은데 중앙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다면 지방에서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청년 전담부서 협의체. 그래서 어떤 임상위주로 하나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소통이 사실 여기서 이제 지방에서 그게 만들어지면 그때 중앙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도 저는 열린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노력을 의회랑 그 이번에 선출되신 자치단체장들이 해주시고 좀 그런 어떤 조직을 정례화시키면 저는 뭐 조 교수님이 생각하는 청년 인구 뭐 30년 뒤에 어떤 지방 청년 인구 그 일자형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좀 걸음을 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사회 발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박수. 예. 자, 고맙습니다. 네. 아유 오늘 네. 감사합니다. 명사회를 아유.